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간 핫토픽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던 80년대 전설의 가수 김범용 씨가 나오십니다.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 며칠째 한낮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굉장히 꿉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가운 소나기지만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한 탓에 습도가 높아져서 더 후덥지근하실 겁니다. 오늘도 소나기에 대비해서 가방 속에 휴대하기 편한 접이식 우산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야외로 나오니까요, 밤새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29도로 열대야가 무려 18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날씨는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가 지났지만 말복인 다음 주 목요일까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도 계속될 텐데요. 지난주보다 기온이 더 오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체감 더위는 위험에서 가장 높은 매우 위험입니다.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충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요란한 돌풍 결합과 함께 동반되겠습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아져서 불쾌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18일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이 19일, 여수는 21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서울이 35도, 광주 36도, 대구도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과 남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해수욕장 물놀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뚜렷한 비 예보 없이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곳곳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어집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날씨였습니다. 연예계 가장 핫한 소식만 모아 전해드리는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할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성 연예부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번째 소식 어떤 거죠? 네, 국민 가수 이미자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미자 씨가 지난 10년간 44억 원 정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2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2년 전에도 탈세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약 2년 전에 이미자 씨의 공연을 주관하던 공연 기획사의 폭로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예, 폭로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세금 당국이 조사를 하게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부터 10년간 이미자 씨의 소득이 약 76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44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좀 누락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재판까지 이어졌고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예, 이 공연을 기획했던 기획사 대표가 폭로를 했던 상황이죠. 근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은 하시는 거죠.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이미자 씨 76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 대부분의 소득이 공연 소득인데요. 네. 이
공연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계약서에 실제로 받는 그 개런티를 직접 쓴 게 아니라 계약서를 좀 다운해서 적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생기면 그걸 아들에게 한 20억 원 정도 증여하는 식으로 소득 누락을 했다는 것인데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콘서트 개최로 벌어들인 수익금 이 내용들을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매니저 권 씨에게 맡겼었고 이 매니저가 이미자 씨에게 현금으로 주면 이미자 씨는 남편 계좌로 받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그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10년간 44억 5천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포세무서가 19억 9천여만 원을 다시 내라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자 씨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이 일부를 좀 취소해달라 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는 건데 이 소득을 적게 줄여서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말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기간을 정기부과하는 기간을 10년 전까지도 소급을 하고 거기다가 이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 가산신고세를 이 반포세무서가 내게 한 것은 적법하다 이런 판결을 한 거고 반포세무서가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과세하고 징수하는 부분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라의 어떤 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방해한 꼴이 공무를 집행을 방해한 꼴이 된 거죠. 네,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세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도 양인데 가산세가 사실은 그 10년간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늘어나거든요. 그 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미자 씨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미자 씨의 목소리로 직접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네. 내가 잘못한 거 시인해서 세금 다 해서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사실 앞서 말씀 드리신 것처럼 매니저라든지 주변에서 어떤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네네. 행동한 것뿐이다라는 입장을 그때 밝힌 바 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 중에서 19억 원 이상의 어떤 그 세금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재판을 걸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각이 됨으로써 전부 물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국민 로커의 이야기입니다. 네. 로커 이제 김경호 씨의 이야기인데 김경호 씨가 지난 6월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어제 포털 사이트를 또 장악하기도 했는데 소속사 또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 4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김경호 씨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로커죠. 그렇죠.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최고의 로커이기도 하고 지난 2011년에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 예전의 그 가창력을 그대로 뽐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누린 바가 있고요. 네, 또 네.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정말 그 찰랑이는 머릿결과 더불어서 네, 굉장히 발랄한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네. 국민 언니다라는 칭호까지 얻게 예.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유쾌함을 전했던 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혼 네. 소식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게 4년이라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경호 씨 알려진 것처럼 국제 결혼했었습니다. 네. 일본인 아내하고 한 3년 정도 교제하고 2014년 11월에 결혼을 했었는데 얘기한 것처럼 4년 만에 결혼 생활 파경을 맞게 된 것입니다. 네.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분이었죠. 그렇죠. 네.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특히 부인이 일본 분이고 국제 결혼이고 또 나이 차이도 13살이 났기 예.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부과 원장님 소개로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데이트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영화 보고 식사하고 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전처가 됐죠. 아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입장을 얘기도 했었고요. 그 상처받는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하면서 이 상대방을 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타국당에서 어찌 보면 김경호 씨 한 명 믿고 그렇죠.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과시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마무리가 된 거죠. 예, 뭐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컸을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연예인들 또 많은 또 분들이 이혼할 때 얘기하는 게 성격 차잖아요. 네. 근데 이 김경호 씨 부부 이제는 전 부부가 됐지만 하나가 보태 있었는데 그게 문화차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내가 그 뭔가 물건을 하나 살 때 김경호 씨한테 저 이거 사도 돼요? 자꾸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 게 김경호 씨는 좀 낯설었고 또 나아가서는 본인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밤 늦게 거의 날을 새더라도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데요. 남편의 일에 대해서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절대 터치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오가다 툭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 스미마생 이게 예의 굉장히 바르고. 입에 붙어 있고 예의 바르고 네. 또 남편을 약간 좀 그 전통적인 예전에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김경호 씨 이런 부분들에서 문화 차이를 느껴서 여느 집에서 많은 마누라들이 부인들이 하는 바가지가 그리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때의 발언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살갑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너무나 예의를 차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연예인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반인 삶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국제 결혼해서 이혼한 경우가 김경호 씨 말고도 또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전에 가수 김연자 씨가 제일교포 남성분과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 나이 차이가 꽤 됐습니다. 18살 연상의 남성과 제일교포 남성과 결혼을 했었는데 네. 약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때 이제 파경에 이르게 되면서 김연자 씨가 밝힌 부분이 그랬어요. 남편의 어떤 강압적인 태도, 보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토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수로서 배우로서 또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했던 임상아 씨도 있잖아요. 임상아 씨도 국제 결혼이었는데 그때 유대인과 결혼을 했었는데 정말 거기에서 많은 문화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결혼을 했을 그 당시에는 임상아 씨가 원래 불교였었다고 해요. 불교였는데 남편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됐으니 종교를 개종을 해서 약 1년 6개월간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런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면서 이혼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건 뭐 크긴 크네요. 이것도 종교적인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네. 그냥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네. 예, 그런 네. 차원은 또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네. 다시 김경호 씨 얘기로 돌아와서 앞으로 계획 궁금합니다. 소속사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지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네네. 특히 김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음악 활동 더욱더 열심히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왕성 활동 저희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다음 이야기는 그 도박 파문으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SS 출신 슈 이야기인데요. 네. 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텔 카지노에서 이 두 사람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6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슈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다. 카지노 출입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여러 억측이 나와서 필요하다면 입장을 밝힐 자리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슈 씨의 카지노 목격담이 서울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호텔에서도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호텔이라고 했고 시작한 게 5월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훌쩍 좀 멀리 갑니다. 그 인천 경기도 용종도의 호텔이다라는 거랑 카지노라는 거랑 예. 하나는 시기가 지난해 연말이었다. 그럼 이것도 또 한 반년 전으로 그러네요. 되다 보니까 이게 뭐에 큰 영향을 미치냐면 상습성이에요. 이 호텔 말고도 다른 호텔. 네. 지금 5월 달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됐는데 이 보도는 바로 이제 한 매체가 어떻게 보면 추가 보도를 한 거죠. 네, 네. 카지노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네. 우리 거기 호텔에 이제 카지노에 갔는데 여기 프라이빗 룸에 들어갔다. 그 프라이빗 룸은 1억 원에 그걸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 판돈이
금전이 크죠.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개별룸인 겁니다. 거기서 8천만 원 잃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런 제보자. 카지노 관계자의 뭐 말을 빌어서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또 슈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는 룸에 갔다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고액을 베팅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호기심에 갔다라는 얘기하고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 맨 처음에 슈 씨가 이러한 도박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슈 씨의 입장은 일단 내가 너무 호기심에 처음 이게 도박에 손을 대게 됐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도박이라는 어떤 습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휘둘리게 됐다, 빠지고 말았다라는 식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는데 그것과는 상충되는 목격담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당 룸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1억 원 이상을 맡겨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이라서 잘 몰랐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단 몇 차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그런 주장에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박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상습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근데 슈 씨 쪽에서는 지금 상습적인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수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나친 억측으로 좀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는 언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가 전체가 휴가 기간이에요. 검찰, 법원 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가 기간이라서 현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슈 씨 측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의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처벌 수위 같은 것도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극각으로 갈리는데 슈 씨의 남편은 이게 동화 같은 어떤 이런 말하자면 루머까지는 퍼뜨리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있고 슈 씨의 또 변호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카지노에 간 건 맞는데 일본 영주권자니까 이게 불법 도박은 아니다. 그냥 카지노 출입에 대한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축소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다른 변호사 쪽 취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6억 원을 빌렸잖아요. 3억 5천, 2억 5천. 근데 이게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를 기망하는 거라서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만약에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카지노 출입을 넘어서 정말 상습 도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형사법상 사기를 넘어서서 상습 도박죄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액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원이잖아요. 5억이 넘으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런 현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도박 때문에 정말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가 맞을 정도로 추락했던 연예인들이 많아서 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간에는 슈 씨가 피해자다 이런 얘기도 떠돌고 있더라고요. 슈 씨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은 일단 슈 씨의 변호인 입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또 보도가 되면서 슈가 피해자다,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니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슈 씨는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도박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람으로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도의적인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변호사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처음에 슈 씨가 변제 능력은 충분했고 변제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갑자기 거액을 마련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을 갖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상대 측에서 이제 고소인 측에서 그거를 못 참고 일단 압박을 넣으면서 돈을 갚으라고 했고 결국 고소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왜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작업을 당했다.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꼬임에 넘어갔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갚을 의미가 있을까라고 변호사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작업을 당했다라는 이제 표현 좀 네. 풀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도박판에서 벌어지는 네. 그 고리대금을 얘기하는 거죠. 도박판에서는 이제 판돈이 필요하니까 급한 사람들이 좀 높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이 돈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게 슈 변호사 측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져 있는 연예인이니까 네, 네, 네. 얼마 정도 빚이 생겼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망신 주게 해서 돈을 더 빨리 갚게끔 하는 것이다, 수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도박장에서의 불법 도박 자금을 빌려준 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는 일정량 갚아왔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한 어떤 네, 네. 상황에 슈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변호사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그러니까 네. 조금 보태면 네. 그 바로 슈 씨를 도박장에 데려간 카지노에 데려간 그 장본인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는 게 이 슈슈 측의 네, 이제 네. 주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카지노 출입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죠. 예. 도의적으로 연예인으로서 이제 책임이 있지만요. 네. 자, 이 과정 저희도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식이 더 들어오면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현준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미성 여러분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네.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80년대 전설의 가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유의 미성으로 가요계 흥행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주인공이죠. 가수 김범용 씨 모십니다. 네.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음악뱅이 뚜라미 울고 산새들 짖어지는데 내님은 오시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엔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리네 내는 바람 내려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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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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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와우! 야.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창밖 바라보며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며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날리네 내는 바람 미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향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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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나를 위한 노래입니다. 브라보! 야 가수 김범용 씨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우, 진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가수분들 나오실 때마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아침에 이렇게 노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뭐 라이브잖아, 라이브. 1년에 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네. 그죠? 예. 사실은 아까 그 제작진이 이 노래를 이제 리허설 한다고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네. 고음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희는 이 노래 편하게 들었는데 이게 엄청 높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보통 여섯. 한 옥타브 올라가서 시까지. 네, 아직까지는 되네요. 와, 대단합니다. 예, 네, 예.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 분 더 계십니다. 방송인 이경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운 얼굴. 아 여기서도 뵈니까 너무 그러니까. 반갑네요. 아니, 두 분은 어떤 오빠도 인연이죠? 뵈고. 아 사실 범용이 오빠 같은 경우는 85년도 데뷔하셨나요? 그렇죠? 바람바람으로 나오실 때 네. 저는 사실 개그맨 84년도 1년 선배예요. 네, 저는 연예계 쪽에서. 근데 예. 저희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 맨 뒤에 예. 에필로그 딱 올라갈 때 네. 뮤직비디오를 맞아요. 이 저희 유머 1번지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김웅래 부장님이 그걸 만드실 때 오빠가 그때 그 노래를 갖고 왔을 때 임미숙 씨, 저, 네. 이봉원 씨, 조금산 씨 이렇게 네 명이 뮤직비디오에. 밴드 결성을 흉내 해서 내고. 흉내를 막 내고 가짜 선도 없는 기타 이런 거 맞아요. 저는 이제 드럼하고 이거 하면서 네. 범용이 오빠가 딱 나오는데 그때 죽이는 장소라 그러죠. 멋있는 장소는 다 간 거야. 그때 오빠 우리 막 바닷가에서 그 찍었을 인천 거예요. 통나무 모아둔 그에다 바다에서 뗏목 띄워놓고 했는데 그때 시청률이 50%가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가니까 그걸로 끝났더라고. 어쨌거나 두 분의 인연은 거의 한 33년. 33년 돼가는 네. 야, 엄청나시네요. 예. 이게 85년도에 데뷔곡인데 네, 그렇습니다. 최정 MC가 84년생입니다. 이 노래 압니까? 너무 잘 알죠. 네. 아까도 제가 따라 불렀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노래 힘인 것 같아요. 그때 뱃속에 있을 때 그 노래 들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들은 모양이에요. 이야, 엄청납니다. 예. 자, 일단은 네. 아까 뭐 저희는 인사를 했지만 시청자분께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하시죠. 네. 네, 참 많이 좀 쉬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신곡도 내고 네, 네, 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좀 이쁘게 봐주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경애 씨는 옆에서 네. 추가적인 목격담이라든지 뭐 궁금한 거 뭐 비하인드 스토리 많아요.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럼요. 프로필 준비돼 있죠. 소개해드려야죠. 물론 뭐 84년 데뷔, 85년 그런데 사실은 김범용 씨가 더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981년 연포가요제에서 인수레라는 듀오로 맞아요. 맞죠? 맞죠. 자작곡이었죠. 그래요? 그때도 2년으로 심지어 우수상을 탔어요. 야, 완전 저 네, 미소년이네요. 미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뿐만 미소년이었던 게 아니라 4년 뒤 1985년에 예. 또 이 바람으로 가요계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평정. 정말 미소년 분위기에 훈훈하고 사실 이 바람은 남자가 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소년 같은 남자 가수가 막 바람을 부르니까 더 여성 팬들이 공감했던 그런 노래였는데 예. 이게 저만 공감했던 게 아니죠. 당연히 예. 이때 나오자마자 그 해의 신인 가수상 당연히 탔고 예. 이듬해 1986년도에는 뭐 K본부, M본부 할 거 없이 10대 가수상 10대 탔고 가수상. 그때 이제 라이벌이 누구냐 사실 너무 확 튀어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보다는 선배 이미 어떤 솔로 남자 가수로서 쟁쟁한 활동을 하던 조용필 씨, 네, 전영록 씨의 네. 이 아성을 넘보면서 예.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또 사실 바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겨울비는 내리고 저 현아 노래도 참 좋아했어요. 그 순간도 있잖아. 그 순간. 예. 예. 맞아. 그 특유의 특유의 그 추임새, 애국의 귀에 딱 들어오는 그 노래인데 저 형님 의자 좀 올리세요. 어떻게 올려야 돼? 아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 아 진짜. 홍준선 기자랑 투샷이 자, 잡히는데 홍 기자님이 너무 커 보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 예. 이런 날도 있네요. 네네. 예. 다리가 짧아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의자가 내려가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네. 바람이라는 노래가 너무나 신선해가지고 예. 야 들으면서도 참 따라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네. 실제 소재도 좀 특이했고. 원래 이 노래 대학 시절에 만들었는데 네, 룸메이트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거의 때까지 네. 그 같이 쓴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가 이제 부산 친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잘 만나지를 못한 거야 A는. 네네네. 그래서 학교에서 또 한 명을 사귄 거지. 네, 그래서 그 부산 친구가 왔을 때 네. 이제 시내로 나가고 네. 그것도 학교에서 사귄 친구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래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단칸방 자취방에서 안 가고 밤새 기다리는데 잠도 못 자겠고. 이거 실화네요, 실화. 예, 그래서 기타 갖고 못 맞겐 개구리가 울고 저는 개구리가 그대로. 산새들 지저귀는데 네. 내 님은 오시진 않고 내가 이제 그분 입장이 된 거야. 어둠만이 짙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남자 가수인 김범용 씨가 불렀지만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내 앞에 있던 네. 그분이랑 결혼했어요. 결국에 어떤 나가서 그때 헤어지자고 이별 고하러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여자가 살린 거네. 여자 두 분이 살리신 거야. 그 그러네, 아이템을 그러네. 딱 준 거 내 아니에요? 친구가 살린 거지. 그러네요. 여자들이 와서 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된 거지. 그건 그래. 예. 그럼요. 이거는 참 애매한데요. 좋은 친구라고 할 수도 지금도 봐봐 없고. 여자 둘이 양쪽에 있잖아. 아유, 늘 주변에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궁금한 게 당시 바람이라는 노래가 어느 정도 인기였나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요. 이 예를 들면 이제 범용이 오빠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랑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오빠가 처음 데뷔한 걸 알았잖아요. 너무 미소년처럼 귀엽게 생겨서 우리 시대의 아이돌인 거예요. 맞아요. 오빠긴 아이돌이라는 한데 말이 없었어 그때. 그때 아이돌이 없었죠. 근데 뭐라고 오빠는 말이 그러면? 없었어. 아이돌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하이틴 스타. 맞다.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하이틴 스타. 책받침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런 하이틴 스타. 예. 그 당시에 학생잡지에 맨 표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K본부에서 있을 때 젊은 행진이라 그러면 정말 핫하잖아요. 네. 그 당시 젊은 행진 한 번 나오면 그냥 막 완전히 거기가 들썩들썩하고 오빠가 나가면 거기 앉아있던 팬들이 싹 빠져. 그럼 그날은 망하는 거예요. 방송이. 그러네. 그러니까 오빠 이름으로 된 그 이름 그 노래 가사대로 생긴 빵 제과 바람바람빵. 바람바람빵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왔죠. 그러니까 그 뭐 국진이빵이라고 우리가 많이 아는데 그 원조시네요. 빵을 만드는. 핑크빵도 근데 있었잖아요. 바람이 잔뜩 들어가고 안에 속이 없어. 아니 그러면 저 바람바람빵으로 1년 만에 끝났어. 이거 진짜 맛없었어. 저기 나오네요. 아니 근데 예. 저는 열심히 사 먹었어요. 예. 아니 이거 그러면 로열티를 좀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아니 그냥 뭐 얼마 뭐 매니저가 받아.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네. 아이고. 예. 네, 공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공연 정말 콘서트 많이 했는데 네. 그때는 예매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줄을 오는 순서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이었군요. 매일 아니 현장 티켓 판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하루 전부터 와서 이제 네. 거기 자고 죽치고 앉아 있고. 자고 그다음에 뭐 맞아. 도로가 다 마비되고 맞아. 보태 말씀드리면 진짜 그때는 텐트를 치고 우리가 그냥 밤새서 이 표를 샀어야 됐고요. 맞아요. 야. 그리고 뭐 김범용 씨의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정말 인산인해가 돼서 도로가 마비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뭐 정말 한국에 그게 마이클 잭슨이 됐든 엘비스 프레슬리가 됐든 그냥 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요즘 가수로 치면은 어떤 분이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요새는 보이그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솔로 가수가 별로 없어서 비교할 가수는 없는데 저는 가수의 비교보다 노래로 치면 저는 이 바람은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다. 뭐냐면 우리가 그 노래는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계속 부르잖아요. 불리고 있죠. 바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범용 씨가 눈에 근데 보일 이게 때도 안 보일 때도 우린 계속 불렀죠. 작전이 좋아요. 바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벚꽃 엔딩은 봄만 되면 불리잖아요. 바람 바람 불 때마다 불리는. 벚꽃 엔딩보다 더 자주 불릴 수가 있는 계절을 거예요. 안 이게. 타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요. 올여름에 많이 나왔어 뭐. 아니 근데 사람이 사실 네. 제목대로 되잖아요. 네. 바람 따라 가더라고 이 오빠가. 아니 내 얘기 나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네. 처음에 네. 뮤직비디오 찍을 때 네.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오빠가 데뷔를 처음 하셨은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이 오빠가 뜬다. 네. 그럼 우리랑 같이 어디 콘서트도 불러주고 막 이럴 네. 줄 알았더니 네. 그냥 바람 따라 가버리더라고. 이 우리 시기가 그때 너무 나름대로 섭섭했지 4명이. 시간이 없었다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서. 아니 근데 많았어요. 근데 사실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섭섭할 틈도 없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팬들 때문에. 팬들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오빠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팬들은 뭐 그때는 이제 팬이라는 게 형성이 초창기예요. 예. 이제 팬클럽이라는 게 맞아. 그때 막 발생을 했어. 그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범용 사랑. 예, 지금도 있는데. 아니, 거기. 저도 팬클럽 있었는데 없었겠어? 그렇지. 근데 그때는 좀 과격했어요. 그래. 네. 뭐 조용필 팬들이랑 싸우고. 아 진짜요?
그 전용록 팬들이 씨. 전용록 사무실에 가서 행패. 아, 우리가 보통 패싸움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싸움이군요. 그때 당시에 맞아. 이선희 팬이 제일 착했어. 여자 이선희 좋아하는. 팬이 제일 착하고 그래요. 조용필 팬, 김범용 팬, 전용록 팬 여기 좀 극성스러워. 과격했구나. 근데 오빠 팬은 사실 착한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빠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빠 팬이 제일 착해. 저희는 다 알아. 어느 팬이 억센지. 우리는 같이 출연을 하니까 뒤에 보면 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오빠 팬은 참 희한하게 착했어. 야, 근데 뭐 그렇게 싸다 주고 막 그랬잖아. 팬분들이 많으셨다면 네. 당연히 인기가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으셨을 텐데 라이벌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아까 홍 기자님이 기자가 라이벌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얘기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때 제일 잘 나가는 것은 조용필이니까 그냥 목표로 삼은 거지. 근데 그러네. 아니 내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 한번 붙어볼 만한. 근데 아니 그때 생각에 네, 아니 동동한 이치죠. 세계에 있는 신인 가수니까. 근데 오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빠가 라이벌을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빠가 막 바람 틀 때 이종찬 오빠가 딱 나왔어요. 김정찬. 그래. 김정찬 오빠. 김정찬. 토요일은 사랑이 마음이 좋아. 아, 애들이 저만 알아. 시간에.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토요일은 그 나이트클럽에서 아주 그래 그 바람이 이 토요일에 무너진 거지.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무너진지나? 그런데 사랑이 저만치 간에 부르시더니 김정찬 님도 저만치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제목을 국경이 달려야 돼. 되셔서. 노래 잘 불러야 되네요. 예. 아니 어쨌거나 김범용 씨도 네. 인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 열애설이 있었죠? 열애설이라기보다 예. 그때 이제 가십거리로 예. 이제 영화 찍다가 예. 이제 이미숙 씨랑 이제 하도 그 이렇게 같이 이제 끝나고 나면 포장마차에서 술도 마시고 하다 예. 보니까 임수 씨가 술을 잘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열애설 비슷하게 이렇게 났는데 네. 자꾸 이제 요즘 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하니까 이미숙 씨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지나간 누가 돼? 얘기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술 한잔 하고 예. 뭐 아니, 서로 얘기하고 근데 술을 같이 연기 교육도 하다가 받고 보면 얘기도 잘하게 되고 뭐 실제로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도 않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유 아니에요? 생기는 거야 이 오빠는 생기겠죠. 그쪽이 문제인 거지. 근데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미숙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너무 잘해요. 사실 뭐 조용필 씨, 김수철 씨, 김범용 씨 가수분들이 영화를 할 때마다 그 파트너가 이미숙 씨인 거예요. 근데 또 그때마다 워낙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맞아요, 잘 지내니까 맞아요. 계속 또 늘 열애설이 났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 이미숙 배우는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하나? 근데 아니 제가 디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은 공통점이 아니, 있어요. 맞아요. 귀여운 남자. 귀엽고 영화도 꼭 출연하고. 맞아요. 근데 그러네요. 사실 네. 그때 오빠가 그 스캔들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더 새로운 있나요? 우리 작가님들도 몰랐다. 이미숙 씨만 있는 줄 알잖아요. 네. 저는 알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대하세요. 네. 그 당시에 개그맨실에서는 예. 임미숙하고 사귄다. 진짜요? 왜냐면 이름이 아니 비슷하잖아. 그럼 이분은 미숙이를 좋아하는 거네. 아니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름에 생긴 오해네. 임미숙 씨가 예뻤잖아요. 네. 그래갖고 많이 예뻤죠. 그 당시 오빠 뮤직비디오 찍을 때 나는 그래서 그랬어. 야 임미숙하고 나하고 제일 친한데 얘가 나한테까지도 속였네. 그래갖고 섭섭해갖고 야 내가 물어봤어. 야 너 그때 뮤직비디오 볼 때 언제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은 거야? 막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숙을 누가 잘못 알아갖고 임미숙으로 얘기해갖고 이름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임미숙 씨를 내가 이뻐하긴 했어. 오빠가 되게 예뻤거든. 네, 네. 그리고 걔만 밥 사준대. 들어오니까 아이고. 먼저 알기는 이경애 씨를 먼저 알았네. 아유 인간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 예. 참. 자, 뭐 재밌습니다. 이렇게 친한 분이 나오시니까. 근데 그 김범용 씨는 본인 노래를 또 작사 작곡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 이후에는 제작자로도 활동하셨죠? 네, 그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 야,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그때 내가 이제 조금 내려간 때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노래를 네가 부르면 또 김범용이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면 또 신인들이 부르면 다른 또 상태가 네, 되지 않냐. 네, 네. 거기에 힘 입어서 네. 찾았죠. 예. 이제 쭉 찾았다가 어떤 나이트클럽에 투싱어를 하는. 그러니까 듀엣.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예. 그 그룹 마스터한테 얘기해서 예. 내가 좀 키울 테니까 예. 이 그룹을 좀 무너뜨려라.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둘을 한 1년 연습을 시켰어요. 둘을. 그래서 내놓은 게 녹색지대라는. 준비 없는 이별, 사랑을 알 녹색지대 거야. 히트곡이 엄청 그래, 많이 이제 대단한 노래. 네. 곽창선 씨하고 예, 예. 권성국. 예. 권성우 씨. 그죠? 맞아요. 그렇죠. 한혜진 씨한테도 노래 주셨었죠. 근데 많이 됐어요? 사랑을 할 거야는 오빠가 불러서도 괜찮을 텐데.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또 봉은이 오빠도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봉은이 오빠 곡 준 거 맞아요? 오빠가? 좋지, 그거 장난. 왜 네. 줬어요? 오빠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아니 3년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넌 코미디 해라. 네. 아 이게 동네 후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후배예요. 네네네. 그러더니 뭐 계속 안 주고 있었죠. 열심히 하라고 네 할 일이나 그랬더니 나중에 네. 와서 술 한 잔 먹는데 책상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지금 나한테 와서 해준 게 뭐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이 오빠가 나한테도 해준 게 없거든요. 나 꼭 가만히 줄 있어. 거야? 천천히 좀 해. 그래고 했는데 해준 게 없더라고. 그래서 해준 게 없는 것 같다. 네네. 그랬더니 그러면 곡을 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곡을 주는데 그럼 네가 가사를 써와라. 아. 네, 가사를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몇 군데만 좀 내가 고치고. 네. 그래서 이제 중년의 청춘하라는 노래. 그 노래 반응은 어땠어요? 노래. 반응. 반응 좋았는데 네. 나오자마자 다리가 부지러지더라고. 아이고. 근데 뭐 이렇게 자꾸 좀 엉키더라고요. 지난해 이 노래도 좋았지만 민혜경 씨 컴백곡으로 주셨던 We Love, We Love You도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진짜. 아니 이게요.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본물 쏟아지지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겠더니.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의 또 대표 주자였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의리가 대단한 게 그 민혜경 씨 노래 할 때 뭐 김세한 씨, 혜은이 씨, 남궁옥분 씨, 김범용 씨까지 다 아니 그 쟁쟁한 가수들이 코러스로 진짜. 참여해주고 대단했어요. 예. 저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예. 말씀하세요. 아나운서에게는 곡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 노래 잘하세요.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해요. 뭘 다 잘하더라 근데 그냥. 오빠 내가 원래 꿈이 트로트 가수였어. 오빠 어떻게 잘 보자. 네, 저기 기자가 하고. 앨범을 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내줘요? 어떻게 예. 하면 어떻게 하면 내줘 오빠는? 아니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걸을 정도의 예. 열정이 진짜 알겠습니다. 열정이 제일 멋있는 그 거예요. 정도의 절실함이. 형님 전화번호 아직 안 바뀌셨죠? 아니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요. 생생장구를 하셨는데. 자, 그다음에 조금 아픈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 갑자기 활동이 뜸해졌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10년도 넘었어요. 네, 그때 친구야라는 노래 내놓고. 네네네. 2002년, 2006년. 6년에 그때 네네네. 이제 친구야 내놓고 한 2, 3년 활동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잘 친구야라는 노래로. 예. 그런데 이제 뭐를 어떤 잘못해갖고 네. 이제 빚을 지게 돼서 매일 그 빚독 쪽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 또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나오라고 그러면은 예. 한 번 나갔었는데 예. 나오는 순간에도 막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이제 방송을 거의 접었고 아, 그때 뭘 이렇게 손을 또 잘못대셨네, 그죠? 어떻게 말려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연예인분들 옆에서 아시잖아요. 너무 투자해. 착해서 그래, 착해서. 막 이러면 있는 돈만 날리면 되는데 또 그러다가 남은 막, 빚까지 또 다 맞아, 감당하게 되고. 맞아 그거예요. 근데 오빠 딱 가수 그거죠, 생활, 뭐. 오빠 가수 생활하다 사실 제작자로 돌아서면서 예.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그런 빚이 있어서 힘들어지면 사람이 예.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오빠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시더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건 신비주의 컨셉이었나요? 말을 할 수가 없다. 아 출연에 나가면 방송에 나가면 더 예. 그럼 어떻게 아니 나가면 이게 오는데 말도 못 하겠고 그렇지. 방송을 열심히 할 수가 예,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 나가면 딱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전화해서 또 더 하는 생각나니까 야 그러면은 방송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민 씨가 컨셉이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예,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하면서 이상민은. 예, 그분들과 그냥 관계 좋게 가면서 난 구명권이야. 개인이 아니니까. 네, 근데 아무튼 당시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무대란 무대를 다 했죠. 예. 제 이제 사과 개짜기도 올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방송에만 안 나왔지. 사과 개짝 그 네. 극단적인 슈퍼마켓 이제 오픈 시간 때 거기에. 무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사과 개짝 몇 개 이렇게 떠왔고 그래도 좀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 자괴감도 들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말 게스트인데. 천하의 김범용이. 예, 근데 이 돈을 자괴감이 갚기 위해서. 보고 예. 당장 내일 얼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다 청산하신 거죠? 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네, 다. 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올 초에 다 네. 끝났죠. 아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려요. 이제는 좋은 일만 축하드려요. 있으시길 바랄게요. 아니 그때 그 스트레스로 나오지 않던 그 목소리, 목은 네. 이제 괜찮아요. 아 뭐 또 좋아요. 아까 아침에 이거 불러봤어요. 노래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은 좀 저 배가 고파야 노래가 진짜 좋은 노래 나온다고. 들은 건 많어. 근데 오빠 건 진짜 노래가 많이 나온다며 요즘에. 너무 좋아 나는. 아니 힘들긴 했어도 오히려
제2의 전성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이 어려움을 주는 것도 이유가 있구나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 10,000원의 소중함도 알고 네, 네. 또 시간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맞아요. 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알고 맞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지금도 막 그러면 가사가 막 나오겠네. 작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네, 계속 지금 신곡도 네. 2곡을 냈는데 네. 그 아내라는 노래를 냈어요. 근데 제목이 아내분. 아내는 이제 그 아내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예, 어려웠을 때 같이 예.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켜봐주고 믿어주고. 자, 어떤 감성이 또 여기 묻어날지 예. 한번 좀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신곡 아니 불러도 될까요? 아, 들어봐야죠. 그냥 그럼 대충 불러요.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예. 많은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바쁘게 살아온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너무도 당신 울고 있나요? 돌아앉아서 눈물 짓는 당신 그래요 실컷 울어요 당신 아픔이 다 사여질 때까지 많은 걸 주는 게 사랑인 걸 알았죠 바쁘게 살아온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너무도 외로웠었다는 걸 이야 기다린 마음을 용서할 수 있나요 내 안에요 부족한 나지만 내겐 오직 당신뿐인데 사랑합니다 이 내 가슴에 또다시 생깁니다 너무 좋다. 명곡이네요, 명곡. 와. 많은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죠 바쁘게 살아온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너무도 외로웠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바보를 용서할 수 있나요 내 안에요 부족한 나지만 내게는 오직 당신뿐인데 사랑합니다 이 내 가슴에 또다시 새깁니다 브라보! 너무 잘 들었어요. 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아니, 아이고. 감성이 너무나 살아있고 제가 들으면서 야, 이 노래를 내가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하는데 네 여기서 제가 무너졌어요. 거기가 높네. 아니, 근데, 먼저 노래- 얘기하세요. 노래를 딱 들으니까 그동안에 와이프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있어줬는지가 다 한 번에 들어오고 이 노래를 통해서 그동안의 미안함과 그 고마움이 한 번에 다 끝나네. 근데 러브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12년 만에 사진을 발표하셨는데 네. 일단 소감은?
아니 근데 제가 팬심으로서 먼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급해졌어, 우리? 예전에 우리 현아 부를 때는 이름에 현자 들어간 친구들이 의시됐어요. 근데 싸워야 됐는데 지금은 세상의 아내들이 다 같이 다툼 없이 이 노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좋다. 소감이 너무 어떠세요? 좋네요. 소감. 아, 신인 가수 된 기분.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좀 새로 태어난 느낌이고 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내니까 또 이게 뭐 반응이 어떨까 이런 약간 아니 자신도 근데 있는데. 내용이 아까 전에 가사를 일부러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애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아내 속을 많이 썩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우리는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내는 그동안 외로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니까 다. 아내 러브 스토리 간단하게 좀. 네? 러브 스토리. 아, 우리 때 아내는 그 재미교포죠. 맞아요. 재미교포고 제가 공연 갔을 때 내 친구의 안사람의 친구의 동생이. 뭐 이렇게 복잡해요? 네, 복잡해.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팬 관계, 이제 가수의 관계였다가 88년도에 이제 올림픽 때 일 때문에 나왔다가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시작. 88년도가 엄청난 해네요. 네. 대한민국 전체 그러니까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해였는데. 네. 이경애 씨는 혹시 그 아내분을 보신 적? 아니 저는 오빠 결혼하신다는 걸 알고 사실 그때 제가 얼굴을 뵀거든요. 근데 늘씬하시잖아요. 네. 그럼 원래 좀 약간 좀 작으신 분들이 키 큰 여자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 부부가 저를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을 사실 좀 했던 적이 있던 사람인데 너무 잘 살. 근데 사실 오빠가 되게 착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금전적인 거 외에는 속을 한 번도 안 세게 속을 한 번도 안 세게 쓸 거예요. 저 그걸 믿거든요. 아니 근데 좀 오랫동안 길어비기. 그러니까 그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문화적 차이도 있고 자신 있게 성격적으로 딱 맞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를 이제 친정에서 낳았다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낳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자녀들도 다 이제 시민권자고. 그래도 나중에 군대는 다 보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래 간 것 같아. 지금까지 오히려 주말 부부. 애틋하고. 만날 때 좀 싸우다가 그러니까 애틋하잖아.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나. 이상하게. 그럼 좋은 것만 생각나지. 그러면 사실 오면은 또 좋아, 사이가 참 좋아.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티격태격 하다가. 그러다 또 가. 가면 또 아쉬워. 또 아쉬워. 맞아. 괜찮네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좀. 자, 뭐 제가 김범용 씨를 오랜만에 너무 뵙고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뭐 제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무한정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콘서트가 곧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네, 지금 자유로를 쫙 달리는데 플랜카드가 그냥 쫙 걸려 있더라고요. 콘서트 플랜카드가. 한다고. 네. 이번에 한번 기대해봐야 되겠네. 아유, 9월 콘서트 초하루. 한 번을 못 갔네. 네. 9월 1일. 초하루. 9월 1일. 9월 1일. 알았어. 네, 그 일산에서 네. 한 1,800석짜리 극장에서 합니다. 좀 걱정 많이 돼요. 예. 지금 얼마 만에 콘서트를 하시는 거예요? 16년 만에 하는. 아유, 그러면은 이게 걱정도 되시고 기대도 되시고. 네. 근데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예. 그 이제 80년대 곡도 부르고 요즘 이제 신곡도 부르는데 그 제가 줘서 히트한 노래들 내가 또 준 노래 중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내가 이제 부르는 게 한 6, 7곡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다 참 익숙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뭐 근데 예를 들자면 불꽃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선희 씨의. 근데 이선희 씨. 예. 근데 불꽃처럼 그런 노래는 이제 크게 뜨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야. 명곡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김범용 스타일로 부르고 뭐 당신은 어디 있나요? 준비 없는 이별 뭐 또 그의 많은 곡들도 이제 김범용 버전으로 다 연습을 열심히 하고 아니 있어요. 또 하시면은 그 인연 있는 분들이 또 나오셔서 자리를 또 빛내주고 이런. 아니 민혜경 씨랑 이제 구창모 씨가 또 이번에 봉원이 오빠 안 나와요? 봉원이 오빠 중년의 청춘 나와야 되는데. 구경 온다 그랬어. 구경 온다 그랬어. 예. 자, 콘서트 뭐 성황리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을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제 인생관이라고 그럴까 보면은 이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좋은 가수로 남을 수 있게 후회 없게 한번 해보고 또 음악에만 할 겁니다. 다른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음악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주위를 좀 살피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현 씨도 계속
저는 뭐 오빠 늘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네, 있었고 네. 앞으로 또 잘 되실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다시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예. 또 왕성한 활동하시기를 저희가 모두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잠깐만요. 네네네. 나한테는 안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감사하죠. 예, 예.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뭘 콕 집어서 그렇게. 좀 그래도 예. 좀. 김범동 형님이 왜 멀리하는지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ub hopping, finger pulling. 이번에는 생활 속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인데요.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으로 보는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드디어 바로 어제였죠. 네. 이 정부가 7월, 8월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이 가정용 누진제 요금을 완화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뭐 전기 요금 폭탄 때문에 걱정 많았던 국민들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7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안춘자 씨. 지난달보다 4만 원 더 나온 청구서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아마 에어컨을 좀 더 켜서 많이 나왔나 봐요. 먼저 달에는 8만 얼마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2만 원이 더 나왔으니까 수입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누진 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kW씩 높여 요금 부담을 줄입니다. 이 가정은 지난달 500kW 이상 전기를 사용해 누진제 3단계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대로 한다면 2만 원 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실제 4인 가구가 하루 평균 5시간씩 보름 정도 에어컨을 틀었다면 약 500kW 정도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28,000원 정도 할인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30% 늘리고 생후 1년까지 지급되던 영유아 가구 전기요금 할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보는 이슈를 보니까 다행히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을 조금 덜게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되는 이런 그 안심이 되는데요.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도 걱정이 나오네요. 누진제 완화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 가정용의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이제 3단계입니다. 하고 배율은 3배수가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월 사용량이 1에서부터 200kWh고요. 2단계가 201에서 400, 3단계가 401kW 이상이 되는데 1단계하고 2단계에 100kW씩을 더 준 겁니다. 구간을 더 넓혔네요. 구간을 7월, 8월에 한해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00이 되고 2단계 구간은 301에서 400인데 100을 더 줬으니까 이제 500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요금을 보면은 1단계하고 3단계가 3배 차이가 납니다. 가령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93원 정도라면 3단계는 280원. 확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100kW씩을 더 줬을 경우에 평균적으로는 한 19%, 20%의 이제 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데 지금 저기 나온 건 뭐냐면 500kW. 아마도 저 가구가 가장 큰 폭의 요금 할인을 받을 텐데 뭐냐면 원래대로 했으면은 2단계가 200에서 400이니까 500은 3단계로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 100을 더 줬기 때문에 500kW를 쓴 가구도 2단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게 되고 하나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해보면은요. 이제 많이 쓰는 가구 대략 한 696, 그러니까 700kW를 쓰는 가구를 보겠습니다. 이 월 700kW를 썼다. 굉장히 많이 쓰는 가구죠. 이 가구 같은 경우에 저는 혜택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약 한 15만 원 정도, 14만 8천 원 정도의 요금을 냈어야 되는데 이번에
7월 8억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면은 한 12만 원대로 2만 2천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서 비율로는 한 20% 할인, 금액으로는 10,000원에서 최대한 27,000원, 8,000원까지 쓰는 역량에 따라서 할인을 받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요금을 벌써 받은 분들이 있어요. 난 요금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화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낸 사람들. 왜냐하면 이 6월 25일부터 7월 25일 고지선 나왔거든요. 그런 분들은 8월 나올 때 소급 적용이 되고 큰 틀에서는 7월, 8월분에 대해서 모두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사이버 한전이라고도 있고요. 이제 모바일로 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현재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고유 번호를 등록해야 되고 한 번 정도 계량기를 보셔야 될 텐데 일단 그거 한 번 등록해 놓고 나면은 현재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한전, 사이버 한국전력 지점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기는 한데 또 이 반대 의견은 뭐냐면 너무 저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틀다가 에어컨 꺼라 뭐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요즘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저 정도는 빨리 한번 등록을 하셔서 현재 쓰고 있는 용량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침일 선택제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말씀드렸죠. 이제 검침일이 현재 7차례에 걸쳐서 각각 달라요. 근데 지금 핵심이 15일 검침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름에. 왜냐하면 7월 15일부터 8월 15일에 걸리는데 가장 많이 에어컨을 틀고 이분들은 무조건 3단계 구간으로 누진제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공정성에 따라서 8월 24일 이후입니다. 1년에 1회에 걸쳐서 검침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8월 24일 지나게 되면은 뭐 국번 없이 1, 2, 3번이라든가 전화를 하셔서 저희는 그 검침일 25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그걸로 계속 1년간, 픽스가 되는 거죠? 1년간 픽스가 됩니다. 근데 막 바꾸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다가 매번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그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1년에 1회 한해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검침일에 대한 좀 불공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검침일 변경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전기요금에 있어서의 부담 완화, 이 누진제 완화, 검침일 선택제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외에도 혹시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누진제 완화가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소득층의 혜택이 돌아갈 거다 생각을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국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따로 추가 지원을 합니다. 현재 뭐 한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 금액을 넓히고요. 또 30% 추가 할인을 하게 되고 또 아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신 게 지금까지는 1세 이하 영유아 가정만 30% 할인해줬거든요. 근데 2세, 3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3세까지, 그러니까 애 태어나고 3년까지는 30% 할인을 또 추가로 주니까 이것도 같이 등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자동차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르네요. 최근 한 2년간 자동차 보험료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오를 때 자동차 보험료만 내린다 기뻤었는데 이게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 가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적어도 한 3, 4% 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형 보험사들 따르면은 보험료가 한 인상 요인이 8% 이상은 올려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우리가 절반 정도를 감내한다. 그래서 한 3, 4%는 올려야 앞으로도 이 보험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 통과가 되면은 올 가을, 겨울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그렇죠. 근데 왜 그동안엔 내렸는가?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조심 운전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늘었냐? 아니거든요. 교통사고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험업계는 크게 한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정비 가격, 우리가 정비 비용이라고 하죠. 자동차 고치는 수리 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압박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잘 봤더니 병원비가 많이 올랐더라. 그래서 사고율은 떨어지지만 병원비가 크게 되니까 한번 사고 났을 때 나가는 보험금이 그러니까 보험금이 커지니까 안 그래 이렇게 저렇게 손해율이 커지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들여다보겠다. 우리가 무조건 올리지 하기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8월 8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죠.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